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허인경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 프로텍 윈윈의 길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2019년 첫 비전 컨퍼런스 때도 발제를 했고요. 또 이제 3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발제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3년이란 기간 동안 앞서 두 의장님과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프로텍 산업이 외연적으로 엄청난 성장과 확장을 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으니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시점에선 결국 협업이 아닌가. 우리 프로텍은 결국 DNA가 결국 프로퍼티와 테크놀로지의 결합이고 그 결합은 결국 협업의 형태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산학이 협업을 먼저 하자. 그렇게 해서 부동산 분석학회와 프로텍 포럼이 지난 4월에 MOU를 맺었고요. 그리고 내년 3월을 이제 발간을 목표로 해서 지금 국내 프로텍 협업 벤치마킹 사례집을 단행본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지금 이제 사례를 먼저 꼽았고요.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금 9개 사례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례 선정의 기준은 다양성에 좀 뒀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 측면이나 아니면 주체 아니면 저희가 규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건설 부분에서는 설계, 시공, 시행 부분에서 SH공사와 스페이스워크, 그다음에 우미와 창소프트 I&I, 큐픽스, 그리고 시행 부분에 있어서는 피데스와 우주의 사례를 선정을 했고요. 제 발제가 끝난 이후에 6개 발제 발표 내용에서 이 3가지의 사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부분이라고 사실 좀 칭하긴 했는데 이게 좀 포괄적이라서 이제 서비스라고 칭한 것이고요. 신규 주택 판매, 즉 우리 시장에서는 분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직방과 롯데 사례, 그리고 협업 사례는 특정한 기업과의 협업 사례는 아니지만 전자계약이나 조달 부분은 건설이나 부동산 부분에 전반적으로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퍼니싱 관련해서 어반베이스와 일룸 그리고 까사미아 사례를 선정을 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설명은 이후에 더 자세히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빅밸류와 페퍼저축은행이 하는 시세 산정 부분, 그리고 가스와 한국자산신탁의 유동화 부분을 선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공유 오피스에 있어서 스파크플러스와 서울교통공사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사례를 선정하고 지금 현재 이 협업 사례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터뷰를 실시를 했는데요. 7월 1일에서부터 지난주인 11월 18일까지 16차례의 직접 인터뷰와 서면 인터뷰를 실시를 했고요. 오늘 발제에 나서주시는 6분 외에도 창소프트 I&I의 김진목 본부장님, 큐픽스의 최동호 이사님, 빅밸류의 김진경 대표님, 아까 오신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구름 이사님, 그리고 가스의 예창한 대표님, 우주의 장경원 부사장님, SH공사의 김영관 과장님, 모드사인의 이영준 대표님, 엘리콘의 김혜지 대표님, 그리고 그 서울교통공사의 정선인 본부장님까지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인터뷰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오늘 제가 발제드리는 내용 중에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거나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이것을 정리한 저의 잘못이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은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반베이스랑 사실 그 스페이스워크는 직접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녹취록으로 출근길에 BTS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하진호 대표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출근하면서 오늘 아미의 심정으로 하진호 대표님을 꼭 보려고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인터뷰를 가지고 내용을 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10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정리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이 10가지는 여러분들이 협업을 함에 있어서 좀 유념을 해서 적용을 하면 어떨까 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작을 하려고 하면 딱 첫 마디가 걸리는 거죠. 현장은 원래 그래. 뭘 바꾸려고 그래.
도대체 인터넷에서 누가 가구를 산다고 그래? 이런 얘기들을 먼저 시작하고 본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부동산이나 건설 부분에 있어서의 현상 유지 편향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혜재 대표님이 딱 얘기를 해주셨어요. 현장은 원래 그래. 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시공 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아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달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그것이 다 비용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바꾸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김혜재 대표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9개 사례에서 다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이 현상 유지 편향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건설이나 부동산 부분은 타 산업에 비해서 이런 게 강력한데 이유가 결국은 높은 가격이라는 겁니다. 한번 실패했을 때 이 높은 가격과 이거를 감내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스크에 어떻게 더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디지털 전환이 다른 타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점이죠. 잠재 시장이 엄청난 거죠. 다른 산업들은 벌써 일정 수준의 디지털 전환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산업이 진화한 것이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디지털 전환의 숙제들이 많고 그것은 결국은 잠재 시장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9개 사례에서 일정 부분 성공을 이루셨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키는 뭐냐라고 보니까 3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혁신에 관련한 명확한 목표의식들을 대부분들 가지고 계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표의식은 갖고 있지만 과연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페이스워크 같은 경우에는 경계 없는 작업실이라는 전문성을 갖춘 집단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초기에 발생하는 미완성 문제들을 극복하는 그런 바탕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초기에 발생한 이 미완성 문제가 생각보다 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금방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실질적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결국은 3가지 더 가져가야 되는 거죠. 명확한 목표의식이 길게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달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져가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 세 번째는 조력자가 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특정한 일을 할 때 우리가 협업을 하면 우리가 스타트업이 있고 전통업체가 있습니다. 전통업체에도 언제나 얼리 어댑터가 있죠. 우리 김승배 회장님 같은 분들이 그런 대표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조력자들과 함께 결국은 이 문제들, 관행의 문제, 현상유지 편향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조직을 접근할 때 우리가 CEO만 가지고 되느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CEO보다 더 가까운 게 현장에 가면 과장님, 차장님들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 김승배 회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내리시죠. CEO로서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우리 피데스는 디지털 전환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스타트업이 피데스에 가면 먼저 부딪히는 거는 김승배 회장님이 아니라 과장님입니다. 근데 그 과장님이나 차장님이 누구냐면 제 세대예요. 저 세대 같은 사람들이 라떼 거하게 한 잔 먹고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런 얘기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세대의 문제가 뭐냐면 초기에 성숙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실패의 경험들이 다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해보니까 BIM 해봤는데 시간만 많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이런 것들을 과장님과 차장님들이 강력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CEO의 비전도 엄청 중요하죠. 지금 포럼에 전부 다 회원사입니다. CBRE, JLL도 다 회원사입니다. 이 중요한 부동산 업체 회장님들이 다 골드만삭스가 했던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동산 회사 아니야. 이제 기술하는 부동산 회사야. 이런 얘기 하시면서 비전을 막 보여주시죠. 근데 그 비전이 저 끝단에 실무자한테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무자는 일이 문제가 생기면 다 내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실무자의 결국은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근데 그 설득을 하는 데는 3가지가 중요하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3가지 정도 얘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끈기와 스킨십을 가지고 사무실에서 로비에서 5시간을 기다린다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신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실무자한테 내가 갖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소통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기술 지원을 해야 됩니다. 말만 가가지고 이거 좋아요 라고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실무자한테 가려운 것을 기술로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결국은 사례를 축적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실무자가 처음에는 도대체 이거 왜 써?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거 어떻게 써야 돼? 라고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결국은 현장에서 실무자를 설득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실무자만 중요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CEO의 비전과 실무자의 지지가 동시에 있어줘야 우리가 현장에서 또는 전통업체에서 제대로 우리 디지털 전환, 프롭텍 기술 이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화적으로는 한번 접근해 봤는데 어떤 시장에 들어가야 되냐라고 고민하면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주류 시장보다는 틈새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밸류가 지금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하는 연립 다세대 시장에 들어가셨고요. 연립 다세대가 지금 현재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니까 275만 호에 달하고요. 공동주택 중에서는 한 19% 정도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담보물건 시장이라는 게 KB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를 기반으로 담보를 가지고 왔었고요. 이건 어디까지 다 아파트였어요. 근데 반면에 연립다세대의 시장은 완전히 비어있었던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모는 일정 부분 상당히 크지만 비어있는 시장에 접근했다라는 게 주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스페이스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90% 이상이 200평 이하 땅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실은 서비스 해주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작고 복잡하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을 과연 규모로 봤을 때는 절대적인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지원할 수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사가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중소형 빌딩 같은 경우에도 결국 대형 빌딩은 기관들의 시장이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관한테 분양하는 시장이었죠. 그 사이 틈새에서 비주거형 중소형 빌딩을 개미들한테, 개인이란 편보다는 개미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틈새 시장으로서 접근을 한 거고요. 모두에스타인도 1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요. 엘리콤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현장. 왜냐하면 이때까지 큰 현장, 돈 되는 현장들은 전통업체들이 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안 하는 데는 세상에 안 할 때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해보면 다 안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느냐. 규모가 되지만 그 시장 내에서 기존 업체들이 안 했던 어떤 약점들, 선진화되지 못했던 점들을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이 틈새 시장에서 우리가 프롭텍이 들어갔을 때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결국 기존 업체와의 경쟁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국내 시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해외 시장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최동호 이사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큐픽스가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큐픽스가 지금은 큐픽스지만 그 전부터 2개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셨어요. 근데 처음에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니까 국내에서 반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소프트웨어고 너무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인데 국내 시장에서는 일절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인정을 받으시고 나서 다시 실리콘밸리에 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큐픽스는 지금도 매출의 90%가 대부분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나머지 최근 들어서 아시아로 확대하는 그런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소프트 INR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이나 싱가포르나 인도 지역에 지금 판매하거나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싱가포르의 BCA랑 지금 파일럿 프로젝트를 합니다. 싱가포르 BCA는 어떤 데냐면 국내로 치면 건설청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A는 생산성이 항상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2010년 대비 2020년에는 한 25%의 생산성을 향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공공물건, 싱가포르는 아시다시피 땅 다 정부 겁니다. 대부분 정부 땅 위에 건설을 하기 때문에 건설을 하는 모든 것들은 BCA의 규격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BCA에서 채택이 되게 되면 싱가포르의 새로운 아마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면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도 이득이 되고요. 또한 국내 시장의 문제는 규모가 너무 작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내 시장의 한계, 규모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국내 시장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테스트 배드하기 엄청 좋아요. 좋은 개발자들 많이 계시고, 또한 소비자들도 굉장히 센서티브한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테스트하시고 해외에 나가서 돈도 벌고 다시 국내에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해외 시장에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 시장하고 해외만 있느냐? 큰 시장이 우리가 공공시장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공공시장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핵심 사업, 규제 완화, 그 다음에 거대 시장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터뷰하면서 재밌는 게 공공이랑 좋은 경험만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공공이랑 하시면서 아주 나쁜 경험도 많으셨어요. 공공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직성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의 아주 나쁜 습성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고 흔히 하겠죠. 사실은 갑질은 아니지만, 원하진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의 어떤 과도한 요구,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어서 공공사업은 쳐다도 보지 않겠다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보면, 스페이스워크가 지금 굉장히 성장했는데 그 기반에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부터 기술력을 엄청나게 확보는 하고 계셨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1년 동안 매년 10조씩 투입해서 50조 원 규모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행 기관이 어디냐? LH, SH, GH, 경기도시공사 같은 곳이죠. 그런 데는 이제 정부의 핵심 사업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바로 가려운 데를 스페이스워크가 긁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간에 다수의 사업지를 찾아주는 데 있어 이 실행 기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사업의 특징이 뭡니까?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설득해야 돼요. 다수의 주민들한테 우리 사업이 하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스페이스워크가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은 정부에서 하는 핵심 사업은 꼭 올라타야 되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규제 완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설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산업이 규제 1등 산업 아닌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보다 윗급이 금융입니다. 사실은 저희보다 더 규제가 많은 게 금융이고요. 결국은 금융산업은 금융위가 규제를 하나 풀어주느냐 아니면 묶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카스의 지금 모델 자체도 제가 판단할 때는 금융위의 규제 완화에 의해서 돌아가는 모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금융 서비스와 차별성이 클 때 규제 완화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올라타서 그 사업들을 영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가 결국 프로퍼티랑 테크놀로지인데, 프로퍼티의 많은 프로퍼티가 공공 프로퍼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번 사례처럼 교통공사의 지하철역도 공공 거고요. 그 다음에 청사들 아니면 온갖 국공유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공들도 항상 자산 효율화에 대해 목이 말라 있어요. 특히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운송 인력이 30%나 떨어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역 안쪽에 있는 상가들에 다 공실이 나는 거죠. 공실이 나고 임차자들이 빠져나가겠다라는 얘기들을 다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스파크 플러스가 공유 오피스라는 모델을 가지고 들어가서 더 나은 테넌트로서 더 집객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해서 결국은 서울교통공사가 원하는 바를 일정 부분 충족시킨 사례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공공이라는 게 까다롭고 사실 경직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프로텍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의 근간이 뭐냐, 이 산업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게 뭔가라고 보면 2013년에 공공 데이터 개방이 일어났어요. 그때 법을 통해서 공공 데이터들을 열어줬고 그 법률 제정이 결국 현재 우리 산업의 가장 바탕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때 실거래가도 오픈되고 지가 데이터, GIS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다라고 보면 앞으로도 결국은 룰을 만드는 공공의 법률이나 아니면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의견을 얘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런 시장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으면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냐, 어떤 기술력으로 우리가 가져갈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AI 잘하고 빅데이터 분석 엄청 잘하고 여러 가지 신기술을 가지고 무장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꼭 그것만이 기술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술은 현실 문제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기술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 모두의 사인과 엘리컨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두의 사인은 전자계약 서비스인데 전자계약이 본질에 대해서 한번 이용준 대표께서 생각을 해보셨대요.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결국은 또 써놓고는 계약서를 막 분실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기존의 전자계약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를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 단부터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공인인증서 가지고 하니까 쓰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계약서를 안 쓰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편리하게 만드는 쪽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모두의 사인이 이용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기술이라는 게 꼭 복잡하고 어려워야지만이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엘리콘 같은 경우에도 무슨 AI 기술 이런 거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공 조달 서비스 지금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해요. 자재사에서 물류사에서 발주하는 건설사까지 서류가 자재 하나하나마다 서류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도 못하겠지만 아직도 팩스가 쓰이고 있고 팩스에 도장 찍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전자계약으로 쉽게 하면 효율적으로 물량에 있어서의 효율성, 서류 처리에 있어서의 효율성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AI 없더라도 만약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과 현장의 갭을 상당히 줄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청 좋은 3D 스캐너를 만들었어요. 현장에 딱 가져갔어요. 현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어두워요. 안 찍힌다는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 가면 안 찍혀요.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로봇 데려갔어요. 빗길에 미끄러집니다. 못 써요. 그 다음에 현장에 엄청 좋은 시공 카메라 들고 가서 우리가 현장을 잘 찍겠다고 했지만 여기 청소가 안 돼 있어요. 시공 현장은. 그 카메라 찍기 위해서 청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엄청 기술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그것들은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장과의 접촉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직방 사례도 굉장히 전 재미있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모델하우스를 직방에서 사이버 모델하우스 합니다. 근데 이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하우스는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사회에 들어온 것이고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짓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체장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기준을 다 준수하시고 그 내용을 지자체 구청장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셔야 직방에서 하시는 모델하우스가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방에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허가 지자체별로 원하는 서류가 다르니 그것도 지금 지원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인허가 받아야 되는데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도장이 안 나온다, 허가가 안 나온다. 그럼 그냥 짓는 게 훨씬 더 편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법과 우리 기술과의 균형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제가 그 아까 BTS 어반베이스의 하진우 대표님 얘기를 했는데, 하진우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제일 재밌는 말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하진우 대표님이 이제 처음에는 현실을 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소비자들께서 밤새도록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상 공간을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들고 인테리어한테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진우 대표님께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만든 가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인테리어 업계에 직접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현실을 가상으로 가는 게 현 단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직방에서 하시는 메타폴리스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재미있고 또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 가상에서 어떻게 더 가상을 현실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현장과 기술과의 갭인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을 해보면 기술, 현장, 제도, 이게 방향과 속도가 균형을 맞춰줘서 같이 가줘야 우리가 현장에서 협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7번째는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현실 문제를 손에 쥘 수 있게 손에 쥘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이게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미래 기술은 오버슈팅하고 최근의 기술, 앞단에 있는 기술을 언더슈팅한, 과소평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멀리 있는 기술은 너무 대단해 보이고 지금 앞에 있는 기술은 그거 별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단에 있는 이 기술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은 손에 쥘 수 있는 성과로서 보여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시간이 됐던 비용이 됐던 반응 개선이 됐던 이러한 것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소프트 INI는 BIM이에요. 철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BIM인데, 이걸 해보니까 철근 비용의 한 2, 3%가 절감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 3%라니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파트 현장에 철근은 엄청나게 비싼 자재입니다. 거기에서 2, 3%는 상당한 비용이라는 거 여러분들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약에 철근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보다 철근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는 적은 거예요. 없을 때 난리 나는 거죠. 공사 미뤄야 되니까 공기가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더 많이 발주합니다. 조금 더 많이 발주해서 땡겨와서,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비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한 현장 소장님들이 극히 일부의 현장 소장님들이 리베이트를 또 받기도 하십니다. 업체로부터. 이런 것들을, 관행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측면, 이러한 명확한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워크는 해보니까 사업성 검토 비용을 20분의 1로 줄였고요. 시간은 거의 엄청난 시간을 줄이면서 SH공사에게 이득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밸류도 마찬가지로 빌라로 여신 시장을 확대했죠. 이때까지 아파트는 다 1금융권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축은행이 빌라 시장으로 명확하게 이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빅밸류에서 주셨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러면서 코스트도 한 5분의 1, 서류 평가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한 3분의 1 이상 줄이면서 손에 쥘 수 있는 명확한 성과를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같이, 죄송합니다. 남편이 죄송한데 앞으로 좀. 두 가지가 딱 중요한데요. 기술도 성숙해야 되고 시장의 수용성도 같이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제 우리가 우리 시점에선 좋지만 너무 비싸, 너무 늦어, 그러면 아무도 안 쓴다는 거죠. 이 두 가지도 맞춰줘야 되고요. 또한 시장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면 서울시청의 벽면에다가 막 이렇게 녹색으로 막 붙이고 정원 같은 거 만들었어요. 근데 다 말라 죽고 아무도 안 쳐다봤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다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과연 이 상품과 이걸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의 수용성과 기술이 딱 저스트 타임으로 딱 맞아줘야 그때서야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과가 나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이드 이펙트로 기존 기득권의 반발이 불가피하게 나타납니다. 성과가 없을 때는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사실은 사이드 이펙트 기득권의 반발도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쟤들이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쳐다도 안 보다가 결국은 실질적인 성과가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기득권의 반발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조율해 나갈 성과와 기득권의 반발의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째는 이제 시장 변화를 우리가 협업은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런 것들을 우리 체감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거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얘기하실 피데스와 우주 사례처럼 공간 설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고요. 피데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지산에 기숙사를 지으시는데 원래 코리빙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코리빙의 패턴이 어떤지 잘 나타나지 않았죠. 근데 우주는 기존의 코리빙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는 우리 코리빙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모여서 으쌰으쌰 하고 회식 자주 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팬데믹이 터지니까 그런 공간은 다 필요 없어졌죠. 그래서 우주가 있어 보니 이제는 본인들이 쓰는 공간에 품질을 더 올리는 쪽으로 가게 만들었고 그런 내용들을 우주가 갖고 있으면서 피데스의 설계에 바로 직접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상업용 시장은 거점 오피스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재택근무하지만 하이브리드 형태인 거점 오피스 서비스가 굉장히 늘어났고 그 거점 오피스를 결국은 서울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안에다가 넣는 방식으로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공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픽스가 원래는 홈즈라고 해서 실내 공간에 주력하는 상품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시공 현장도 비대면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수요가 터진 거죠. 특히 북미나 유럽 같은 발주자와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의 공간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 비대면 현장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결국 우미나 경계 없는 작업실에서 본인들의 현장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홈즈에서 웍스로 넘어가는 큐픽스가 웍스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큐픽스 입장에서는 웍스라는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게 가장 첨예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두 입장이 다른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전통업체는 뭐라고 하냐면 독점 사용권 원해요. 그리고 특화 서비스, 우리 기업에 맞는 특화 서비스. 그래서 내 비용을 지불할 테니 SI성 일을 좀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SI 일을 했다가는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SI 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범용적 모델이나 보편적 모델, 누구나 사용 가능한 서비스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통업체와 스타트업 간에 가장 의견이 양극단 쪽에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4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원하시는 거를 커스터마이즈 하겠다는 걸 잘 평가를 해보면 커스터마이즈 아닌 경우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편적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서비스할 수 있는 내용들을 커스터마이즈 해달라고 말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원하는 서비스가 뭔지 제대로 평가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갑을관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갑을관계로 이 사안을 대했다가는 생산적 협업을 상당히 저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스타트업도 내부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됩니다. 초기에는 늘 돈이 없잖아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늘 돈이 없습니다. 이해상충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차라리 이 돈 받고 SI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갈등을 계속하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가 이 커스터마이즈와 관련돼서 어떻게 앞으로 회사가 가져갈지 내부 정책을 처음에 세팅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은 이제 소통 방식입니다. 명확한 의사,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 대한항공 사고처럼 한국식 애매모호한 의사 전달, 이게 최악이라는 거죠. 결국은 안 되는 것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의사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전통업체와 스타트업이 게임 이론으로 봤을 때는 한 번 게임하고 마는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기 게임, 연속 게임을 하는 장기 지속적인 관계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인식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협업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승배 회장님이 얘기하셔가지고 협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전통업체는 자기 업장을 열어주면서 실험실을 내주는 거예요. 스타트업이 실험할 수 있게 거대한 실험실을 내주고 있는 거고 그 실험실을 내줬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그 실험의 결과로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험실 없이 어떻게 우리가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피드백을 받으셔야 되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결국은 스타트업을 자산으로 축적을 하시는 거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전통업체는 열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라는 결과물로서 가져오는 것이고요. 또한 유무형의 투자, 직접적인 돈이 우리가 펀드 투자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투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터뷰하면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다들 이제 사회적 변화, 사회적으로 좀 낫기 위한 선의로서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협업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실험실에 우리가 실험은 안 해보고 자기 아이디어라는 생각만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사회 문제 해결로는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 협업을 통해서 산업적 혁신이나 아니면 사회 문제 해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한번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결국 시작은 기존이 갖고 있는 문화를 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시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서로에게 존중할 수 있는 협업 관계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결국 둘 다 윈윈하는 거는 결코 멀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9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전부 다 AWS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감사를 AWS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AWS가 없었으면 이 스타트업 하기가 쉽지 않았다. 다만 AWS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탁드리면 좀 더 빠르고 좀 더 싸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